자, 이번 시간은 99쪽 제3장 회계의 이론적 구조하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 지금 나가는 부분이 흔히들 말하는 회계의 총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체 회계의 총괄적인 이론을 다루는 부분이죠. 통상적으로는 실제 시험에서 여기서 6문제 그 이상도 출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는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걸로 보여요. 2문제보단 더 나올 걸로 보이고, 아마 표준적으로 3문제 정도. 그럼 양은 99쪽부터 설명은 130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130쪽까지. 한마디로 30쪽이에요. 15장이죠. 15장 달달달달 외워서 3문제를 맞을 수 있다면 외워야 되겠지. 근데 저처럼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많이 읽어보시는 게 좋은 방법. 가장 얼마나 다독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빼놓음 없이. 물론 그 중에서 반드시 외우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 특히 중요한 부분들은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아까 흔히들 말한 그 2번째 시간에 설명했던 거, 일명 왕자 문제와 관련된 문제 엄청 풀어봤죠? 9, 10월에 설명하던 거 11, 12월에 설명할 때하고는 속도 자체가 틀렸죠. 왜 틀렸을까? 대부분 배우셨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또 정리할 거예요. 왜? 어차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잊어버리실 수 있잖아요. 잊어버릴 때 또 끄집어내고, 잊어버릴 때 또 끄집어내고. 근데 중요한 거, 하나를 알면, 이 문제를 알면 다음 문제도 다 유사하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넘어가셔야 돼.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숙달을 하셔야 돼. 이건 방법 없어요. 회계는 절대로 눈으로는 공부 안 됩니다. 오늘 풀었던 문제를, 계산 문제를 계산기를 두들겨 가면서 직접 풀러 가다가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 그거 체크하고, 왜 그런지 그것만 체크해. 예를 들어 질문도 이런 질문. 원가회계가 약한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옛날에 모 학원에서 강의할 때였어요. 5월달인가 아마 6월달인가 그쯤 됐을 텐데, 젊은 친구가 1년을 학원을 다녔는데 참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하루는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회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답은 뭐예요? 열심히 해야죠.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물론 그 친구는 그 이튿날부터 안 나왔고요. 더 이상 해도 의미가 없었어요. 그 친구는 전혀 공부를 안 했었거든. 중요한 거는 부분적으로 짚어서 질문을 하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다 안 되면 밤을 패서라도, 안 되면 쫓아가서라도 설명을 다시 해드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 여기서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걸 설명할 수 있지. 재무회계 몰라요? 왕자 몰라요? 재고자산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좁혀서 질문을 해야 돼. 그러니까 모르는 건 이렇게 체크를 해 넣다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늘 설명드린 게 2문제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연결돼서 나오는 문제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해지잖아요. 나머지가 쉬워져.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회계는 나만의 자신 있는 문제를 늘려가는 겁니다. 오늘 배운 거 완벽하게 동강 몇 번 들어서라도, 천천히 돌려서라도, 제가 말은 빨리 했지만 아마 동강 들으면 참 말 안 빠르다고 생각할 거요.
제가 제 강의 다 들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가는 건 체크했다가 또 질문하시고, 그래서 질문해서 아셨으면 그거 연습하시고 다음 문제 풀어봐.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같은 유형이야. 한두 개 빼고는. 그 한두 개 추가된 것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계속해서. 자, 회계 이론적 구조 중에서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라고 나와 있네요. 이 시간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얘예요.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 자, 전에 기초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업에서 작성한 여러 가지 정보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정보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그냥 일반적으로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걸 좀 높여서 불러야 되잖아. 그 재무 보고를 한다라고 말을 하죠.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말을 재무 보고를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될까?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해서 체계를 잡아놓는 것, 즉 회계의 전체 회계의 이론적인 뼈대가 되는 것. 여기서 개념을 정립한다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어려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민학교, 저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국민학교 출신이에요? 국민학교 연세 꽤 드셨네. 저는 그래도 초등학교 출신인데. 이제 국민학교 1학년 때 기억이 나죠? 1학년 때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하신 말씀. 착한 어린이가 돼야 돼요. 착한 어린이가 되려면 이런 어린이가 돼야 돼요. 친구랑 싸우지 마세요. 욕하는 어린이, 나쁜 어린이, 이런 개념을 배운다고. 그죠? 그저 구체적인 거. 친구 두드려 패서 상해, 상해 진단이 몇 주 나오면 징역 몇 개월 살고 이런 거 안 배우잖아. 구체적인 거. 그냥 개념만 정리하는 거죠. 이건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 회계 처리는요, 개념 체계를 보고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지침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회계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당연히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보고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념체계 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 개념체계와 기준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당연히 기준 따라 회계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회계 처리를 하려고 해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회계 처리 방법이 안 나와 있어. 그럴 때는 개념체계, 개념에 의해서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거, 개념 체계와 기준이 상충되면 기준이 우선이다.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제시를 한 거는 개념 체계가 아니라 기준이다. 이거는 그야말로 기본적인 개념을 정해놔서 뼈대를 잡아놓은 거지만 영구,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개념은 어떻게 됐는가? 흥부와 놀부에서는 흥부가 추앙받고 놀부가 지탄의 대상이 되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오히려 놀부를 추앙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몇십 년쯤 지났을 때는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아니, 저 자식도 흥부짓거리 했단 말이야. 에라이 흥부 같은 놈아, 징역 10년에 처해라. 뭐 이럴지도 몰라. 개념은 언제든지 바꾸듯이 개념체계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개념체계는 외부 이용자를 위한, 여기서 이제 말 바꿔서 출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혹시 이상한 사람들은 외부 이용자를 위한 이 말을
내부 이용자를 위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출제하면 그게 틀린 말이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1번의 개념책의 뜻과 위상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2번의 개념책의 목적이 뒤에까지 가로 6번까지 총 9개 문단이 나와 있어요. 이 2개가 한 개 문제로 합쳐서 나옵니다. 이 9개 내용 중에서 5개 문항을 만들어서 출제를 하면서 어떤 것 특정한 거 하나 말을 슬쩍 바꾸죠.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책에 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런 개가 바로 정답이라는 얘기입니다. 1번 내부 이용자가 아니라 외부 이용자예요. 그 다음에 재무 보고의 또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있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왜?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책에도 앞에서는 재무 보고의, 뒤에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있어 이렇게 해서 아마 얘들이 수정을 하는데 제대로 수정을 안 한 것 같아요. 둘 중에 뭔 말이 나올지 몰라요. 따라서 재무보고의 또는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있어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한 것이다. 아마 말장난을 놓는다면 외부 이용자 그걸 갖고 말장난 놓을 확률은 있다. 2번 개념체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 아니므로 특정한 측정과 공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특정한 측정과 공시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은 개념체계가 아니라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란 얘기입니다. 기업사 회계 처리를 할 때는 개념체계를 보고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보고 회계 처리하라고요. 다시 읽으면 개념체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측정과 공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며 이 개념체계는 어떤 경우에도 특정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개념체계와 기준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기준 따라 회계 처리하라. 예, 기준이 우선이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말장난을 놀았어요. 개념체계가 우선인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개념체계는 어떤 특정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도 우선한다 이런 식으로 또는 뭐라고 나는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어떤 경우에도 뭐 개념체계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거기서 말장난을 놀았다. 지금까지는. 3번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기초로 수시로 개정될 것이다. 이 개념도 수시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제기준도 뻑하면 바뀌잖아요. 국제기준도 뻑하면 바뀌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국제 정세가 변하고 회계 환경이 변하면 기준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개념체계 목적. 개념체계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가? 무엇을 위해 만들었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인데 1번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향후 새로운 한국채택국제기준을 제정하고 기존의 한국채택국제기준의 개정을 검토할 때 도움을 준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재개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기준은 바로 이 개념에 따라서 기준을 만들어야 되니까. 한국채택국제기준의 재개정에 검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2번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의 수를 축소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여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의 수를 축소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여 이 얘기 뭔 얘기냐면은 여러분 똑같은 거래나 경제적 사건이라도 다양한 회계처리 방법이 있어요. 그냥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표현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사무용품을 사왔다 자산 처리할 수도 있고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앞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를 결정한다 개별법을 할 수도 있고 선입선출법을 할 수도 있고
계속기록법에 의한 가중평균법,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한 가중평균법, 소매재고법, 표준원가법 이런 것들. 똑같은 거래인데 다양한 회계처리 방법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제거하려면 이 기업이 좋은지 저 기업이 좋은지 비교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이 많아야 좋을까요? 적어야 좋을까요? 아무래도 적어야죠. 모든 기업이 똑같은 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비교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아질 거예요. 근데 모든 기업이 전부 다 다르게 회계처리하면 이 기업이 좋은지 저 기업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의 수는 축소될 것이고 그 근거를 제공하고 또 뭐라고 하는가? 재무제표의 표시와 관련되는 법규, 회계기준 및 절차의 조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뭐냐면 회계와 관련된 각종의 법들이 있어요. 뭐 세법도 있죠. 상법도 있죠. 회계와 관련한 각종의 법들. 국제회계기준에 있는 내용과 세법에 있는 내용이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앞으로는 점점 어떻게 되는가? 그게 서로 같아져야 돼. 그런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개념체계다. 법과 기준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한 번 더 읽어야지. 한국재택국제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의 수를 축소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여 회계기준위원회가 재무제표의 표시와 관련되는 법규, 회계기준 및 절차의 조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재무제표의 작성자, 그러니까 기업에서 회계 처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업에서 회계 처리하는 사람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보고 회계 처리한다 그랬어요? 국제회계 기준을 보고 회계 처리한다 그랬어요? 국제회계 기준을 보고 회계 처리해야죠. 근데 회계 처리하려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원하는 내용이 국제회계 기준이 안 나와 있어.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의 미비한 주제. 여기서 핵심은 미비한 주제예요. 미비한 주제에 대한 회계 처리에 도움을 준다. 뭔 얘기냐? 기준에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으면 개념체계 보고 회계 처리 방법을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재무제표의 작성자 하면 떠오르는 거 미비한 주제. 재무제표의 작성자가 한국재택국제기준을 적용하고 한국재택국제기준이 미비한 주제에 대한 회계 처리에 도움을 준다. 뒤로 넘어가시고. 재무제표가 한국재택국제기준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이인하면은 아까 감사 의견 배웠죠?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 거절. 감사는 특정 기업을 감사를 했으면 감사 의견을 표명을 해야 돼. 그 감사 의견을 표명하려면은 최소한 이 개념체계 정도는 공부를 한 다음에 감사를 가든 말든 하라는 얘기예요. 감사인 하면 생각나는 그 의견 형성이란 말이 떠올라야 돼. 재무제표의 작성자 하면 미비한 주제. 감사인 하면 의견 형성. 자, 감사인 의견 형성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5번,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 하면 항상 떠오르는 거 해석이란 말이 떠올리셔야 돼요.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을 하는 목적이 뭐냐? 그 재무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을 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최소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정도는 공부를 한 다음에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든 말든 하라 이 뜻입니다. 재무제표 이용자 하면 떠오르는 거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6번, 회계기준위원회 업무 활동에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 저 같은 사람이네요. 한국재택국제기준을 제정하는 데 사용한 접근 방법,
국제회계기준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개념체계를 보고 그 접근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뭔 얘기냐? 책 쓰려면 제 개념체계 정도는 공부를 해서 책을 쓰든 말든 해. 이런 뜻이죠. 몇 가지 설명드린 몇 가지 빼놓고는 뭐 공부할 건 별로 없어요. 여기는 감사인 하면 의견 형성, 재무제표 이용자 하면 해석, 재무제표 작성자 하면 미비한 주제. 그렇죠?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의 수는 축소, 관계되는 법규는 조화. 1번 예제 1번입니다. 100페이지 예제 1번.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목적과 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위원회가 재무제표의 표시와 관련되는 법규, 회계기준 및 절차의 조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맞죠? 2번 개념체계는 재무제표의 작성자 하면 머릿속으로 일단 미비한 주제라는 말이 떠오르셔야 되겠죠? 예제 1번 문제를 푸는 중입니다. 그 중에 지문 2번을 읽고 있고요. 개념체계는 재무제표의 작성자가 한국채택국제기준을 적용하고 한국채택국제기준이 미비한 주제에 대한 회계 처리에 도움을 준다. 3번 개념체계는 한국채택국제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4번 개념체계는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인 하면 생각나는 거 의견 형성 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개념체계는 한국채택국제기준의 제정과 검토에 지침이 되기 때문에 맞죠? 여기까지. 개념체계와 특정 한국채택국제기준이 상충될 경우에는 개념체계가 우선입니까? 개념체계는 어떤 특정 한국채택국제기준에도 우선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런데 3번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는가? 재무보고의 목적하고 나와 있죠? 찾으셨나요? 재무보고의 목적하고 나왔는데 그 옆에 보니까 일반 목적 재무보고 이렇게 나왔어. 뭔 얘기냐면은 기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는 엄청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업에서 작성된 재무정보는 어떤 특정인만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외부 이용자, 대다수를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 어떤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목적에 사용한다 해서 원래는 재무보고라는 말 자체가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준말입니다. 재무보고라는 말은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준말이야.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거기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하고 나는데 거기서 알기 위해서는 요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업의 이해관계자 11, 12월에 강의를 할 때 뭐라고 했는가? 이해관계자, 바꿔 말하면 회계, 재무정보 이용자는 내부정보 이용자와 외부정보 이용자가 있다. 외부 이해관계자와 내부 이해관계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개념체계상의 분류는 이렇게 돼 있어. 개념체계상의 이해관계자는 바꿔 말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주요 이용자 아니면 필기도 할 필요 없어요. 주요 이용자 아니면 잡동사니 이해관계자들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기준에는 기타 당사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뭘 말하는가? 주요 이용자는 이겁니다. 한마디로 투자자 및 그 기업의 투자자 및 그 기업의 채권자, 그 기업의 투자자 및 그 기업의 채권자들이 주요 이용자예요. 근데 한마디 여쭤봐야 돼. 진실을 얘기해야 돼. 삼성전자에 빌려준 돈,
얼마 빌려줬어요, 현재? 안 빌려줬어? 근데 나중에 돈 많이 번 다음에 이 누구누구 회장님보다 돈 훨씬 많이 번 다음에 삼성전자가 조금 도와주세요 하면 돈 빌려줄 의사 있어요, 없어요? 돈이 썩어날 때 빌려줄 수 있죠? 이분은 삼성전자의 채권자예요.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 무슨 얘기냐면 꼭 현재의 투자자 및 채권자만이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투자자 및 채권자도 주요 이용자라는 얘기야.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및 채권자가 주요 이용자고 기타 당사자들은 누구냐? 잡동산 이해관계자는 한마디로 주요 이용자가 아닌 전부 다 잡동산이에요. 예를 들어 경영자라든가 종업원이라든가 뭐 정부 감독 당국이라든가 투자자와 채권자가 아니면 전부 다 잡동사니에 불과한 겁니다.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주요 이용자들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읽어볼게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은 주요 이용자, 주요 이용자라고 하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 대여자, 우리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니까 우리의 채권자가 되는 거죠.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를 갖다 우리 주요 이용자라고 하는데, 주요 이용자가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요 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 주요 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게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이다. 그 다음에 이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유용성 및 단계.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 기업에서 작성한 이 재무보고서를 보면 어떤 면에서 유용하고 거기에는 어떤 한계는 없겠는가? 여기도 이거 외울 수가 없어요. 뒤에는 이제 외울 게 많은데 달달달달 다 외워지는데 요거는 무조건 많이 읽어보는 것만이 장땡입니다. 이런 거는요, 나중에 이론 특강할 때도 여기는 이 단어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에 매달려서 더 많은 다른 걸 놓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돼. 읽어볼게요. 현재 및 1번,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채권자는 기업에 유입될 미래 순현금 유입에 대한 전망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필요로 한다. 무슨 얘기예요? 이 기업의 주요 이용자들은 저 기업이 미래에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그걸 전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그러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가 나와 있고. 2번. 많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들은 그들에게 직접 정보를 요구하도록 보고기업에 요구를 할 수도 없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만 의존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그들은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가 대상으로 하는 주요 이용자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분이 나중에 돈 썩어나면 삼성전자에 돈을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 살 거란 말이에요. 현재 2주 갖고 있다 그랬죠. 2주라도 꽤 되네. 남들 한 달 월급 더 되네.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 2주를 가지고 계신 이분이 삼성전자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봐 재무담당 이사 받고 그거 받고 이거 보고서 가지고 올라와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의 정보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쨌든 이분은 주요 이용자야. 비록 2주만 가지고 있어도.
삼성전자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3번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 정보 이용자들은 예를 들어 일반 경제적 상황 및 기대, 정치적 사건과 정치 풍토, 산업 및 기업 전망과 같은 다른 원천에서 입수한 관련 정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제가 회계 강의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할 때 있어요. 회계 잘하시니까 주식 투자 참 잘하시겠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주식 투자를 제일 잘하기로 알려진 그분도 선물이나 옵션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재무제표 분석 못해서예요? 아니죠. 재무제표만 가지고 미래를 예상을 해서는 안 된다. 기타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이라든가 정치 풍토, 김정은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사우디에서 석유를 감산할 건지 안 할 건지, 중국에서 그 환율을 조작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뭐 이런 거 미리 다 예측을 해보고 그렇게 의사결정을 해야지. 꼭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에서만 의존을 해서는 안 된다. 왜?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는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 얘기였어요.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 정보 이용자들은 일반 경제적 상황 및 기대, 정치적 사건과 정치 풍토, 산업 및 기업 전망과 같은 다른 원천에서 입수한 관련 정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4번. 저도 이거 참 마찬가지인 게 주식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이 기업의 진정한 주식의 가치가 얼마인지 그걸 한번 알아보는 게 제가 풀고 싶은 과제예요. 근데 아까도 조금 전에 말을 했던 전 세계에서 주식 투자를 가장 잘하기로 알려진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늘 하는 게 뭐예요? 가치 투자를 강조를 하죠. 그 기업의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은 잽싸게 사고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은 잽싸게 팔아라. 그 사람 하기 좋은 얘기예요. 그 기업의 진정한 가치가 얼마인지 이거를 분석하는 게 너무나 힘들죠. 모든 사람들은 그 기업의 가치를 알고 싶어요. 근데 그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어떻게 하는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를 이용해서 가치를 추정하는 데 조금 도움은 될 뿐이다. 이 얘기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4번.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니다.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왜 미친놈처럼 몇 번이나 읽었냐고요? 여기서 말장난을 많이 놀더라.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자,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내용이 다 틀립니다. 그렇죠? 저한테 요구하는 내용이 다 틀려. 어떤 분들은 옛날에 그런 분 계셨어요. 진짜로. 한번 여기도 질문해야지. 여러분, 분모는 그대로인데 혹시 그분 보고 있다가 삐질라. 분모는 그대로인데 분자만 증가하면 결과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지요?
분모는 그대로인데 분자만 감소하면 결과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이제 나중에 이거 배워요. 이거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는 전제를 하고 강의할 수밖에 없죠? 이거 초등학교 산수 문제거든. 이거 분석하는 때 이런 걸 많이 써먹어요. 근데 이거 딱 설명하는데 굉장히 우리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성격도 좋고 구분 싫어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그런 분이야. 여자분인데 갑자기 얼굴 빨개지더니 수업하는데 그로부터 수업 분위기가 한 달 정도는 회계 수업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 같아. 그분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더니 교수님! 왜 증가하는지 그런 걸 설명해 주셔야죠. 이거 회계 시간에 이거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 해에 그분 합격. 자주 이제 올해 합격자 모임 이제 그 20일에 합격자 모임에 다 오실 거 아니에요. 그날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합격자 모임할 때 오실 거죠? 합격자 모임 안 오실 분, 그때 거기 그분을 뵐 거야. 그분 만날 수 있어요. 취직 잘 시켜줍니다. 그분이. 취직 정말 잘 시켜줘. 누군지 궁금하면은 이름을 나중에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래, 이런 것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이거 설명하는데 성질나 너무 늦어서 빨리 저 끄트머리 문제 좀 풀고 싶은데 요구한 내용이 다 틀리죠. 그러나 저는 그분들을 위한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를 위한 강의를 합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질문을 하면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걸 전달을 하려고 꽤나 노력을 하죠. 그 내용이 5번 내용이에요. 각 주요 이용자들의 정보 수요 및 욕구는 다르고 상충되기도 한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재무보고 기준을 제정할 때 주요 이용자 최대 다수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모두에게 유용한 강의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공통된 정보 수요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보고 기업으로 하여금 주요 이용자의 특정한 일부에게 가장 유용한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뭔 얘기냐?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강의를 하지만 가끔 못 알아듣는 분이 있으면 개인지도까지 하고 뭐 이렇게 해서라도 따라오게 하는 거, 이것까지 막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다음, 여러분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에 보고 대상은 누구라 그랬어요? 주요 이용자. 주요 이용자가 누구예요? 투자자 및 채권자지요. 경영자는 주요 이용자예요? 잡동사니에요? 얘는 잡동사니야. 그 아래 나가 있네요. 보고기업의 경영진도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 청구에 관심은 있다. 그러나 경영진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 정보를 내부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얘들은 주요 이용자는 아니다 이거예요. 7번 기타 당사자들, 예를 들어 감독당국 그리고 투자자 및 채권자가 아닌 일반 대중들도 기타 당사자들, 감독, 당국, 일반 대중도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가 유용하다고 여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잡동사니다. 되셨나요? 자,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사람들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들은 주식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주식에 대해서 나는 무불통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알면은 지금부터 제가 주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상한가치 있는 모든 기업을 다 알아낼 수 있다면 1년이면 전 세계를 사고도 남지. 트럼프가 우리 집에 와서 쓰레기 치워야지. 그렇잖아요. 그 정도 재산 수십 경원은 될 거려 아마. 1년만 그렇게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근데 그 사람들한테 주식을 좀 한다는 사람들한테 뭘 보고 의사결정을 하세요? 그러면 재무제표를 보고 의사결정한대. 재무제표 볼 줄 아세요? 그러면 안 돼. 사실은 재무제표를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재무제표는 있는 그대로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재무제표는 있는 그대로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재무제표는 어쩔 수 없이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모형의 근거에서 작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있는 것 있는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내용이 나와 있어. 8번. 재무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모형에 근거한다. 개념체계는 그 추정, 판단, 모형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한다. 추정, 판단, 모형, 어떤 식으로 추정하는지,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 어떤 모형을 표시하는지 그러한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한다. 그 개념은 회계기준위원회와 재무보고의 작성자가 노력을 기울이는 목표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100% 다 합격시키는, 그것도 이렇게 앉아서 오래 듣는 게 아니라 저하고 눈도장 한번 딱 찍고 가면은 그 이튿날 실력이 쭉쭉 늘어져 있을 정도로 진정한 완벽한 강의를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얘들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그 개념은 회계기준위원회와 재무보고서 작성자가 노력을 기울이는 목표이다. 대부분의 목표가 그러한 것처럼 이상적인 재무보고에 대한 개념체계의 비전은 적어도 단기간 내에 완전히 달성될 가능성은 낮다. 마찬가지죠. 저 눈만 쫙 한번 보고 나면 100% 합격을 시키는 완벽한 강의, 이상적인 강의는 단기간 내에 달성될 가능성은 아무래도 낮을 수밖에 없죠. 언젠가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래와 그 밖의 사건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식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실행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재무보고가 그 유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발전해야 한다면 지향할 목표를 수립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목표를 정해놔야 뼈대를 만들든 말든 하는 거지요. 이것도 새로운 내용들이라 그냥 읽기만 하면 됩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어디 있냐면은 양가로 3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제공되는 정보. 다시 한번 시작. 자, 그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서 제공되는 정보 이렇게 나왔는데 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과 비용을 강의할 때 9, 10월에도 그렇게 했고 11, 12월에도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수익 비용을 강의할 때 저는 이렇게 강의했어요. 여러분, 자본 등식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입니다. 따라서 부채는 그대로인데 자산만 증가하거나 반대로 자산은 그대로인데 부채만 감소하면 자본은 증가합니다. 반대로 부채는 그대로인데 자산만 감소하거나 자산은 그대로인데 부채만 증가하면 자본은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이 뭐라고 설명드리는가? 자본의 변동 요인하고 설명을 드려요. 기업에서 이 자본이 변하는 건
자본이 변하려면 당연 자산부채가 변하니까 사실은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 요인이 되겠지만 기업에서 자본이 변하는 요인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다.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변할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는 얘기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지분 참여자 또는 자본 참여자, 소유주 다 같은 말이에요. 주주 다 같은 말이에요. 지분 참여자와의 자본 거래에 의해서도 자본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분 참여자가 기업에다 지분 참여를 위해서 자본을 출자를 하면, 사장이 기업에 투자를 해버리면 기업의 자본은 늘어난다. 그럼 기업에서는 투자받은 자본을 이용해서 경영활동을 하고 그 결과 돈을 벌었다. 벌은 돈을 주주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어야 된다. 배당 등의 방법으로 나누어 줘야 된다. 분배라고 강의를 했고, 뭐 설명하기 위해서 강의했는가? 수익과 비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강의를 했어요. 우리는 이걸 수익이라고 한다, 이것을 비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가실 때 요거를 사진을 찍어서라도 보시면서 여기서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에서 제공되는 정보, 이 표현을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거. 1번에 뭐라고 나왔는가? 나머지는 안 읽어봐도 돼요. 제가 읽는 것만 반복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반가로 1번 뭐라고 나왔어요? 시작.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다시 시작. 여기서 경제적 자원이 뭐냐? 우리가 자산의 가장 짧은 정의, 자산은 경제적 자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청구권은 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부채가 될 수도 있고 자본이 될 수도 있어.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야, 너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얼마나 내 거야, 내놔. 채권자의 청구권이 있는 게 부채고, 너희 기업의 재산의 몇 프로는 내 거야, 내놔. 주주가 달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게 자본이거든. 한마디로 거기는 뭘 적느냐? 이걸 적으란 얘기죠.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에는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자본이 얼마인지를 적어라, 이 뜻이었어요.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2번 진한 것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 다시 시작. 경제적 자원의 및 청구권의 변동이란 거 뭘 말하는가? 현 시점의 자산, 부채, 자본이 얼마인지만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떻게 늘었는지, 어떻게 줄었는지 그것까지 보고를 해라, 이 뜻입니다. 다음 반가로 3번 읽어보세요. 시작. 발생 기준 회계가 반영된 재무 성과. 다시 시작.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재무 성과가 뭐예요? 재무 성과가 이익이 얼마인지 손실이 얼마인지, 한마디로 손익을 계산하는 거죠. 손익을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 손익을 계산하려면, 손실이 얼마인지 이익이 얼마인지 계산하려면 뭐와 뭐를 비교해야 돼?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죠. 수익과 비용을 비교한다. 그럴 때 금액은 뭘로 계산하는가? 요 당기순 손익을 계산하거나 총포괄 손익을 계산할 땐 주거나 받은 금액으로 계산을 하는가? 경과된 기간의 금액으로 계산을 하는가? 라고 물으면 예를 들어 이렇게 말했죠. 자, 여기서 어떤 회사가 보고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늘 제가 예를 들긴 이렇게 예를 들죠. 요 날이 10월 1일이다. 10월 1일 날 보험료 1년분 120만 원을
지급하다. 자,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은 얼마를 써야 하나요? 요거 강의할 때 이렇게 강의하죠. 자, 10월 1일 날 1년분을 지급했다는 얘기는 내년 9월 말 것까지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9개월분에 해당되는 90만 원은 차기 손익계산에 차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3개월분에 해당되는 30만 원만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라. 바로 요게 우리가 발생 기준이다. 따라하세요. 현금의 수취와 지급이 현금의 수취와 지급이 다른 기간에 이루어지더라도 그 영향이 발생한 기간에 보여주는 것. 다시 현금의 수취와 지급이 다른 기간에 이루어지더라도 그 영향이 발생한 기간에 보여주는 것. 요걸 갖다 우리가 발생기준 회계라고 말하고, 수익이나 비용은 현금으로 주고받은 걸 쓰는 게 아니라 발생기준으로 표시를 해라. 발생액을 적어라. 이 얘기예요. 읽어볼게요. 발생기준 회계가 반영된 재무성과 발생기준 회계는 거래와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을 비록 그 결과로 발생하는 현금의 수취와 지급이 다른 기간에 이루어지더라도 그 영향이 발생한 기간에 보여준다. 이 얘기예요. 그 내용 제가 3번은 1번도 읽었죠. 특히 뒤에서도 반복할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고, 4번 읽어보세요. 시작. 과거 현금 흐름이 반영된 재무성과. 다시 시작. 여러분, 재무성과가 뭐예요? 재무성과가 손익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손익을 계산할 땐 과거 현금 흐름을 반영하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너희 회사 당기순이익이 얼마야? 그럼 내가 내년쯤에 돈을 갖다가 100조 원을 버는데 내년에는 한 푼도 안 쓸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 당기순이익이 100조 원쯤 될 것 같아. 이렇게 표시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지금까지 결과를 보여주는 거지. 과거 현금 흐름이 반영된 재무성과라는 얘기야. 과거의 결과로 손익을 계산하고 금액은 발생 기준으로 계산하라. 다음 5번 읽어보세요. 시작.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 한 번만 더. 시작.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 이 얘기 뭔 얘기예요?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 잘 보세요. 요 수익이나 비용은 재무성과에 기인한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이고, 요거는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그러니까 자본이 늘거나 줄었지만, 자본이 늘거나 줄었다는 얘기는 자산부채도 같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자산부채 자본이 변하긴 변했지만 요거는 이익계산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한마디로 거기서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이란 요거 지분 참여자와의 자본거래도 보고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에서는 지분 참여자에 대한 자본거래도 표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읽은 거에서는 보세요. 99쪽부터 지금 읽은 거 반가로 5번까지 중에서 건너뛰었던 내용도 여러분들은 한두 번 읽어보시는 게 더 좋고요. 여기까지는 많게 2문제 정도는 출제가 될 수는 있지만 통상 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냥 외울 거는 없어요. 거기서 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을 했던 이거, 뭐 재무제표 이용자 해석, 재무제표 작성자 미비한 주제, 감사인 하면 의견 형성, 뭐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의 수하면 축소, 관련 법규하면 조화, 이런 거 그거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게는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까지 출제가 가능한데 대안은 무조건 많이 읽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회계 공부 하셨던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103쪽에 보니까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나와 있죠? 무조건 나와요. 몇 문제 나올지 그 끝을 모르는 문제죠. 다음 강의에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회계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다음 강의까지 지난 11, 12월에 진행한 9강까지는 반드시 다시 한번 듣고 오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2018년의 첫 강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